자, 6번 주제 책임 운영기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크게는 공기업의 하나예요. 아까 우리 정부 부처형 공기업에 있던 하나인데 단지 근거 법이 달라서 없었을 뿐이고 크게는 다 공기업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거 앞에서 우리가 NPM 할 때 잠깐 언급되기도 해요. 자, 어떤 게 나오냐면 원래 명칭이 책임 운영기관 또는 책임 집행기관이라고 번역해요. 책임 집행기관. 정부가 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필요한지를 물어봐요. 정부 기능 조정할 때 필요한지 물어봐서 필요 없다면 폐지. 필요하되 굳이 정부가 할 필요가 없다면 민영화, 매각, 아니면 위탁. 근데 이렇게 민간이 주체가 되는 문제가 많다면 공사화시켜. 공영화 또는 공사화. 근데 정부 밖에 쓰니 문제가 많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정 업무하고 집행 업무를 구분해서 집행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을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 운영기관, 영어로 에이전시야. 이렇게. 자, 책임 운영기관 또는 책임 집행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만큼을 책임지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다음에 기관장은 뭐 임기를 연장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계약을 그만하면 돼. 이렇게 해서 뭔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정부의 개혁의 일종이. 그래서 개념에도 특징에도 보면 자,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다는 거. 그리고 성과를 중시해요. 성과를 내야 그 기관장은 유지가 돼. 임기가. 뭐 그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은 그렇고 시험은 법에 있는 거 물어봐요. 자, 넘겨보시면 414페이지에는 여기 쭉 내용이 막 나올 거예요. 이제 크게 종류를 구분할 때는 지위에 따라서 기관 지위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무 갖고 분류하기도 해요. 그 지위는 크게는 소속과 지방, 중앙으로 분류가 돼서 소속 책임운영기관, 중앙 책임운영기관 해갖고 앞에 배웠던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 정부 조직도를 배웠잖아. 정부 조직도를. 맨 위에 대통령, 밑에는 국무총리, 그리고 처, 그리고 부. 이렇게. 맨 앞에 기재부. 자, 기재부를 맨 앞에 두는 이유는 부총리급이니까. 부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그 다음에 교육, 부총리. 이런 식으로. 뭐 외교부도 있고, 과학기부도 있고, 그 다음에 행안부도 있고. 이렇게 행안부. 그 다음에 뭐 산통부도 있고, 중기부도 있고, 이렇게. 부 밑에는 청이 있었고, 밑에도 청이 있었고, 특허청 같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조직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자, 지위에 따른 구분할 때 소속과 중앙이 나왔죠. 소속은 요 부, 처, 청 아래에 있는 게 소속 책임 운영 기관이에요. 지위가 좀 낮은 편이죠. 낮다. 만약에 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국립의료원들 다 이게 국립의료는 다 에이전시야. 책임 운영 기관, 의료원, 병원. 왜냐면 병원은 하는 업무가 주로 집행 업무거든. 의술을 시행한다라고 하잖아요. 뭐 나라의 뭐 보건 정책을 정한다거나 등은 부서가 하는 거고 단순한 의술 시행은 병원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립의료원 많은 병원들이 다 지위가 소속이야. 소속 책임 운영 기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중앙은 요 부, 처, 청 중에서 하나가 지정받으면 그게 중앙 책임 운영 기관인데 부는 제일 상급 부서여서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야. 상급 부서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는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부, 처, 청 순으로 지위가 높다 했죠. 그 다음에 처. 뭐 인사혁신처, 보훈처, 법제처, 식약처 등은 이거는 뭐 자유를 부여받아서 사업을 해서 성과 내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외. 청은 딱 하나 있는 게 요 특허청이다. 유일하게. 특허청만이 유일한 중앙 책임 운영 기관이에요. 지위는 높아요. 중앙이니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다. 이게 지위에 따른 구분이고 책 보시면 박스에 사무별로
여러 가지가 분류가 돼 있죠. 뭐 조사 연구형, 교육 훈련형, 문화형 등해 갖고 좀 단순한데 읽혀 놓으셔야 돼. 이것도 뭐 이거 읽히면 돼. 제일 쉬운 게 만약에 의료형이야. 다 병원이거든. 병원. 건강센터 병원, 재활원 병원. 의료형이고. 그다음에 쉬운 것이 뭐냐면 교육형이야. 교육원, 대학, 인재개발원, 뭐 연수원. 이거도 교육 훈련 형태잖아요. 자, 조사형도 쉬워요. 주로 다 통계 쪽이야. 통계, 조사, 통계. 뭐 연구형 나오고 문화형 나오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아까 우리 공공기관처럼 다음 중 체계 운영기관의 형태와 사례에 연결이 옳은 거 틀린 거 묻는다거나 또는 다음 중 연구형 체계 운영기관이 아닌 거 묻는다거나 했을 때 구분될 정도로 해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해야겠죠. 안 하면 틀리기 때문에. 이미 기출 지문에는 지문이 하나 등장했어요. 거기 이거 무슨 교육 훈련형이다 이런 점이 나온 거야. 그 말은 다음 문제는 그 내용이 확장돼서 나온다는 징조거든요. 전조고 준비를 미리 해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 운영인데 운영. 자, 지금 현재 보는 내용들은요 100% 법률 내용이에요. 자, 체계 운영기관에 설치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요. 그 법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중기 관리 계획을 누가 짜나요? 행안부 장관이 수립한다. 교재 보시면 운영에 나오죠. 첫 번째. 행안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예요. 아, 행안부가 체계 운영기관 관리 주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설치의 제도.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행안부 장관은 주어 밑에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밑줄. 여기 보실게요. 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요 국립의료원을 이건 소속 체계운영기관이에요. 의료원을 체계운영기관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잖아. 지금 행안부 장관이 설치하는 거잖아. 대신 협의는 해야 돼. 기재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요 중앙부처의 장관과 협의를 하되 설치권자는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체계운영기관을 설치하기도 하고 해제하기도 한단 말이야. 권한이. 단지 부서에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장관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체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의 예산 운영 방식이 변하게 돼. 따라서 기재부 장관과도 협의는 거쳐. 하지만 설치는 누가 한다고? 행안부 장관이 한다. 의미 있는 내용이죠. 그거 알아두시고. 됐죠? 그 다음에 자, 소속 체계운영기관이 있어요. 자, 교재 같이 볼 거예요. 저 위에 체계운영기관의 장이 해갖고 법률이죠. 법 7조인데 자, 7조 1항을 볼게요. 회색 바탕에 있는 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밑줄, 주어. 공개 모집 밑줄 쳐놓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개방형직이라고. 이거는 저 인상정 가면 배울 텐데 개방형직위는요 그 대상이 공직 내외자예요. 공직 내외. 공직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 지원 가능하고 공직 밖에 있는 민간인도 그 자리에 지원 가능해요. 이게 개방형직이다. 그래서 체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의료원장 뽑을 때 현재 신분이 공무원인 사람도 원장에 지원 가능하고 민간 병원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지원할 수 있어요. 아무튼 거기 내외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그 1항 끝에 보시면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밑줄, 임기제. 임기는 3항에 보시면 기관장의 근무 기간은 5년 범위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병원장과 임기 맺을 때 5년 범위인데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중요한 숫자들이죠. 봐두셔야 돼. 그 정도가 여기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운영 및 평가 보시면 2항에
자,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려고 중앙행정기관장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를 두고 심의회 동그라미 쳐놓고 심의회. 그리고 3항에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 뭘 둬요? 운영위원회를 둬. 동그라미 위원회. 심의회 위원회가 좀 명칭이 다른 거예요. 봐요. 요 행안부 장관 밑에 두는 것이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둬요. 위원회. 를 두고 각 중앙행정기관장 밑에는 뭐 둔다고? 운영심의회, 심의회를 두는 거죠. 심의회 등을 이렇게. 그러니까 심의는 각 부처의 자기 밑에 있는 기관에 관련된 심의하는 곳이고 심의를 마치면 행안부에 보고서 올려요. 그럼 보고서를 이 위원회에서 마지막 검토할 때 참고하는 거지. 명칭이 다르다. 심의회, 위원회. 위원회가 더 높다 보시면 돼. 높다. 운영 및 평가였어. 또 넘겨보시면 조직 및 정무. 자, 1항에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 밑에 기억에 종류별, 계급별 정원은 그 위에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 정리하면 자, 총정원은 뭘로 정한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종류별,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총리령 또는 부령 이렇게. 구분하자. 이렇게 암기하자. 총대를 매자. 총대. 총 항상 그래. 어딜 가도 마찬가지야. 정부의 모든 것의 공통점은 총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정원의 한도. 총대. 종류나 계급별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더라도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가 만약에 총정원과 종류별, 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구분해서 총정원은 대통령령, 총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인사관리 보자면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뒤에 일체 임명권을 가진다.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장관이겠죠. 장관 등은 직원에 대한 일체의 임명권을 가진다. 여기 떠보기.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일체의 임명권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요 병원장은 이제 임기 맺을 때 재량을 부여받아요. 그 재량 속에 인사상의 재량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원칙은 장관 권한인 거지. 이렇게. 일체 임용권은 장관 권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사관리에서. 자, 2번 2항에 소속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그 기관장이 실시해. 병원장이 한다 보시면 돼요. 병원장이. 이렇게. 그 다음에 예산회계 보시면 밑에 3을 볼게요.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인데 특별회계는 계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하고 그리고 계제부 장관이 통합 관리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정별로는 여러분 계정이라는 거는 계산적인 단위예요. 그러니까 계정. 그러니까 뭔가를 구분 짓는 단위인데 세모라는 성격을 띤 계정, 네모 성격, 동그라미 성격이 있으면 따로따로 관리하되 전체 통합 관리는 누가 한다고? 계제부 장관이 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격별로는 따로 하더라도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통합적 관리는 계제부 장관이 하는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것만 보시면 돼. 우측에 4번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하나밖에 없다 했죠. 뭐 특허청. 그래서 기관장 그러면 특허청장이에요. 그래서 특허청장 임기는 2년이고요. 그리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연임. 2년에 1차 연임. 그래서 특허청장은 지금 2년에 임기를 끝내고 연달아서 1년, 2년을 끝내면 이제 더 못해요.
연임은 한 번밖에 못해. 연임 제한이 있다. 자, 운영평가를 보시면 동그람 2번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 뒤쪽에 심의를 둔다. 심의에.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를 둔다. 자,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이니까 부처청이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특허청장 밑에 두는 게 운영심의회야. 심의회. 고 밑에 3은 행안부 장관 소속에 두는 것이 똑같이 위원회야.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운영위는 다 행안부에 있다 보시면 돼요. 됐죠? 그 정도만 봐놓을게요. 주로 봤듯이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종류가 무지 많았어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걔밖에 없었고, 근데 나중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추가된 건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다. 특허청만 유일하게 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나봤자 이만큼 알면 되는 거지. 자, 예제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거죠. 자, 질문으로 참. 책임운영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신분이 무엇일까요? 공무원이야.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 공무원이다. 왜냐면 아까 봤잖아요. 지금 정부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부 안에서 결정과 집행을 구분해서 정부 안에 있다 보니까 기관에 있는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님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나와요. 기억하세요? 책임운영기관은 그냥 정부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한다. 자, 이제 9번은 옳지 않은 거 1. 책임운영기관은 기관 지위에 따라서 소속과 중앙으로 구분해요. 맞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맞죠? 임기는 2년,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맞죠? 자,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애 채용 기간은 2년 범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틀렸죠. 답은 4번 가면 되고. 됐죠? 자, 지금 봤던 이 모든 게 다 단순한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잘 익히면 되고요. 이 정도만 이론이에요. 이 정도만. 그러니까 결정 집행을 분리하자는 이론이야. 정부 개혁의 일종이야. 그리고 공무원 신문을 갖더라도 집행상의 재량을 부여받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식으로 관리시키자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운영상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또 그런 뜻이에요. 책임 운영기관이. 이것도 단어만 잘 보더라도 웬만큼의 힌트가 이미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책임져라. 운영에 대해서. 성과를 내라는 거지. 운영에 대해서.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 구조에 있던 거였고, 지금 관리 볼 텐데, 조직 관리론. 자, 관리론 간단한 개관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딱 보면, 특히 앞에, 뭐 동기 관리, 뭐 리더십, 의사 전달, 갈등 관리, 목표 관리, 뭐 TQM 등인데, 앞에 동기 이론 있죠? 이거 별 4개. 별 4개. 리더십 별 3개. 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다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고, 특히 밑에는 비교를 되게 많이 해요. MBO, TQM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다 같이 비교해서 시험에 나오게 돼.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동시에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다 의미가 있어요. 대신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중요하다. 이쪽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운 거 중에서는 구조 물론 중요하지만 구조는 워낙 복합적이라서 읽고 풀면 돼요. 그냥 풀면 되고, 관료제의 병리 중요하지. 근데 관리에서는 특히 워낙 세. 내가 되게 볼 때 굉장히 강도가 느껴져요.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거 잘 정할 필요가 있다. 동기론, 특히 동기론. 자, 동기론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게 첫 번째는 분류가 나와요. 분류 뭐냐면 내용 이론과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이것도 막연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보자면 내용. 동기를 부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다른 말로 욕구 이론이야. 욕구.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동기를 가져오는가. 이 욕구와 요 동기의 관계를 알아보자는 거지. 그래서 동기를 가져오는 원인, 즉 욕구 알아보자. 보수.
뭐 인정받고 성취감 느끼고 욕구. 이거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동기로 가는가 알아보자. 과정이론. 그러니까 욕구의 충족이 바로 동기로 간다는 게 아니고 이 충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는지 알아보자. 자, 어떤 욕구의 충족이 있다 해서 바로 동기화 되는 게 아니라 그 욕구의 충족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 자, 여기서는 이 욕구가 만약에 보수다, 보수. 보수는 곧 동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성취감 느끼야 동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보수를 받긴 받았지만 내가 받은 보수가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야. 그러면 동기부여가 덜 돼. 보수를 받게 받았는데 내 동기보다 내가 훨씬 덜 받아서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하나를 더 거쳐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욕구의 충족이 바로 동기화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과정을 거쳐가야 돼. 이게 동기의 과정이론이에요. 당연히 둘 중에서 뭐가 더 발전한 거예요. 당연히 과정이 발전했지. 이놈은 욕구만 봤지만 욕구와 과정을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종류가 쭉 나와요. 메슬로우 워낙 중요한 인물이고요. 특히 시험은 메슬로우, 뭐 엘더퍼, 맥그리거, 뭐 허스버그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더 많지만 대표만. 하지만 이게 거의 나온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다음 동기이론 중 성격 다른 거 또는 뭐 니용렬은 아닌가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떠올려야 되고 기대 이론 같은 경우는 기대, 뭐 브룸, 포토롤러, 조고폴러스 등 나와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든지 로크 등의 목표 설정 이론 등이 다 과정 이론이에요. 자, 먼저 분류하자는 거. 좀 걱정되는 것이 워낙 인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할까 봐. 메슬로우, 엘더퍼, 맥그리거, 아지리스, 리커트, 허즈버그 등 나와요. 오우치 나올 거고, 오우치 등등등. 브룸, 포토롤러. 이것도 일단 뭐 책에 있는 저 박스를 찍던 아니면 나머지 하든 간에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이름을 친구 이름들을 일부러 막 그 백지 써면서 암기해서 기억하나요? 아니죠. 당연히 알고 있지요. 왜 당연히 알게 돼요? 자주 봤기 때문에. 똑같이 자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워낙 인물들이 많았어요. 윌슨, 귤릭, 화이트, 메디슨, 뭐 해밀턴, 되게 많았단 말이야. 필요 없냐? 아니야,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무작정 의미 없이 암기한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주 보자 대신 자주 보시면 자연스럽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당분간은 암기보다도 그냥 읽자는데 중점을 두고 많이 읽어보기. 일단 시험 나올 거니까. 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눈 사람이야. 계층 5단계. 그래서 뭐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 실현 욕구로 이렇게. 생리, 욕구, 안전, 사회, 존경, 자아 실현 욕구. 이거를 좀 보충해서 좀 줄인 사람이 엘더퍼의 ERG.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여서 이렇게 ERG 이렇게. 자, 따로 보겠지만 이 자체도 힌트가 좀 나와야 돼. 메슬로우의 욕구를 5단계를 3단계로 좀 축소한 거예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리 욕구하고 안전의 일부를 이렇게 존재 욕구라 했고, 안전의 일부와 사회와 존경의 일부를 관계 욕구라고 불렀고, 또 존경의 일부와 자아 실현을 성장 욕구라고 봤어. 그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ERG. 자, 맥그리거는 XY. 이렇게 X 이론, Y 이론. X와 Y는 앞에서 몇 번 나왔던 용어죠. XY 할 때 XY. 아지리스는 이쪽이 미성숙인, 이쪽이 성숙인, 미성숙, 성숙 이런 식으로. 체제 뭐 1, 2, 3, 4 이렇게. 허즈버그는 위생 요인, 그다음에 동기 요인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즉, 니용이론을 다시 구분한다면 이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이 하위 욕구고
오른쪽이 상위 욕구다 보시면 돼요. 상위 욕구. 그 교재도 427에 보시면 박스가 있잖아요. 그게 하위 상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다음 중 니용 이론인데 성격이 다른 거 물어봤다면 그건 무슨 문제예요? 하위냐 상위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분리만 해도 문제가 넘치게 돼. 워낙 많이 나올 게 있다 보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과정 같은 경우는 기대이론 결과 나머지가 있다. 기대결의 대표가 부름, 포토롤러, 조거폴러스. 이게 기대이론 계열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이론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 중에서는 단독 문제로 단독, 복합 말고 단독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허저버그예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내용도 많고 또 응용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례 문제가 있는데 사례 문제는 거의 다 맥거리가 아니면 허저버그예요. 사례가 내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하나씩 봐볼게. 메슬로우부터. 우리 교재에는 428페이지에는 이제 429페이지에는 우측에 과정이라는 분류가 기대이론 결과 나머지가 뒤에 있어요. 보시면 되고 굳이 나머지는 안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머릿속에다가 니용과 과정을 나눈 다음에 니용은 다시 하위와 상위 구분하면 되고 나머지 과정은 기대 결과 나머지 이 정도 큰 틀만 그려지면 돼요. 니용상 보자면 메슬로우 제목이 욕구 계층 5단계죠. 자, 욕구의 계층을 5단계 나눴다. 5단계 밑에 있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 자,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 실현 이렇게.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 실현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5단계 암기하자.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암기 일단 전제하에 특징이 자 430페이지에 밑에 특징 1. 욕구는 계층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발로된다. 순차적이다. 순서대로 차례차례. 자, 계층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계층을 왜 만들었을까?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올라가야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생리욕구란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예요. 의식주 같은 거. 자, 의식주가 충족됐다 해서 갑자기 자아 실현으로 가면 못 가요. 순서가 필요해. 안전으로 가는 거야. 순서대로 가다. 순차적이다. 순차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계층을 왜 만들었는가만 떠올리면 돼. 순서를 밟기 위해서 만든 거야. 순서를 밟아가려고. 순차적이다. 자, 두 번째는 니은해 봤더니 하위 욕구가 강도가 세.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의식주. 그다음에 뭐 자아실현 뭐가 먼저라고? 의식주가 먼저예요. 그치? 배고픈데 무슨 자아실현이야. 당장 굶어 죽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생리욕구 가장 강하다. 그리고 충족이 된 욕구는 동기로서 의미를 상실한다고 봤어요. 여기 볼래요?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요. 왜? 먹고 살라고. 내가 가장이거든?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힘들지만. 그렇지? 근데 이제 운이 좋게 로또가 됐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돈은 더 충족이 된 거잖아. 돈 갖고는 동기부여가 돼야 한대. 안 돼요. 돈이 많은데 왜 동기가 돼? 올라가서 이제 돈이 많으니 이제 안전한 직업 찾는 거야. 위험한 직업 싫어요.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의식주가. 자, 안전한 것도 이제 확보가 됐다면 이제 사회욕구.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어떤 일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존경받고 싶어하고 나중에는 자신은 추구하게 되고. 이거는 메슬로우가 연구한 결과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사람들 욕구가. 자, 일단은 충족이 되면 동기로서 의미가 없다고 봤던 게 특징이자 한계점이야.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싫어해요? 아니거든. 그치? 이런 내용이. 그리고 3. 욕구는 상대적이며 부분적으로만 충족이 된다. 자, 절대 100%의 구는 없다고 봐요. 항상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 항상 뭘 갈구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보세요. 자, 생리욕구가 100% 충족이 돼야 안전으로 가는 게 아니야.
적당히 되면 올라가. 적당히. 자, 부분적인 충족이만 돼도 올라가. 100%가 아니고. 한계는 뭐냐면, 한계는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이게 다르지 않을까, 계층이? 어떤 사람은 자아 실현이 가장 하위 욕구에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충족할 욕구로. 어떤 사람은 존경이 가장 상위에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안전이. 공무원들은 보통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안전한 직업이라는 게 큰 메리트거든. 그게 맨 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내가 뭘 고려할까? 직업 찾을 때. 안전한 직업. 안전. 그 다음에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식으로. 개인차가 있는데 반영 못했다. 됐죠? 또 두 번째. 꼭 사람이 욕구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건 아니거든. 그것도 하나의 한계로 지적받아요. 세 번째. 꼭 하나만 갖고 동교발을 논할 필요가 없다. 왜? 복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벌면서 존경받는 직업 좋잖아요. 이왕이면. 또는 돈을 많이 벌면서도 자아실현하면 좋잖아요. 동시에. 굳이 하나의 요건만 갖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한계점. 됐죠? 또 한 번 충족이 됐다 해서 동기로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 말했지만 돈 많다 해서 돈 싫은 거 아니거든. 그것도 문제다. 그렇죠? 그게 일종의 우측의 5번과 똑같아. 자, 상위로만 전진하지 퇴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돈 벌어서 안전한 직업.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따지다가 존경 욕구도 충족이 되어서 올라갔어, 이제. 사실은 추구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다시 존경 욕구에 와서 동급여가 될까 안 될까? 보통은.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면 이미 충족이 되어서 올라갔잖아요. 이미 충족이 돼버리면 동기로서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메슬로우는. 그러니까 이 편을 맞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더 상위 욕구 추구하다가 안 되면 내려와서라도 동기는 부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일면타 당한 거야.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사람이 있었어요. 차근차근 올라간 거지. 다시 마이너에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물론 마이너리그라는 게 환경이 안 좋긴 하지. 얼굴도 작고. 하지만 나름은 동기가 있어요. 왜?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 올라가다 안 되면 내려와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남들은 비판하는 거야. 그게 옳지는 않다라고 했던 거니까. 여기 보시면 돼. 됐죠? 메슬로우가 워낙 선구자 여러분. 거의 모든 동기론에 늘 나오는 사람이 메슬로우야. 제일 아마 많이 나올 거야. 메슬로우. 이렇게 또 이게 특징이자 한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더퍼인데 엘더퍼는 지금 요 메슬로우와 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이 사람을 보호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엘더퍼의 제목이 ERG야. ERG. 세 단계. 자, 지금 봤던 것처럼 생리, 안전 위에 메슬로우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 실현을 셋으로 이렇게 ERG로 줄인 거예요. 지금 축소했다. 이게 일단 가장 그 의미 있는 특징이다 보시면 되고, 비교해보자면 뭐가 차이점이냐면 복합이다. 복합. 욕구를 지금 복합시켜놨어. 복합. 하나가 아니고 복합이다. 그리고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퇴행해서 동기가 나온다고 봤던 거야. 이 두 가지가 그냥 포인트야. 복합, 퇴행. 그냥 우리 앞으로 복퇴라고 기억하자. 복퇴. 자, 메슬로우에 비교한다면 엘더퍼의 특징은 복퇴다. 복합, 퇴행. 끝났지? 복합, 퇴행. 복합, 퇴행도 한다. 상위 욕구의 좌절? 그러면 하욕구에 와서 동기부여 된다. 퇴행하더라. 복합, 퇴행. 이렇게. 복퇴. 이렇게 됐지. 자, 질문. 그러면 엘더퍼는 인간 욕구의 계층을 인정했다, 안 했다? 계층은 인정하고 있다. 똑같은 계층. 점점 올라가는,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계층. 이건 공통점 특징이다. 그럼 또 엘더퍼는 개인 차를 인정했다, 안 했다? 개인 차이를 인정 안 했다. 어디 있어요? 개인 차가 똑같이. 사람들마다 요
생리와 사실은 바뀔 수 있거든. 근데 그건 똑같이 인정한 상태에서 그냥 복합과 퇴행만 본 거니까 이게 평가에 나오는 한계점이다 보시면 돼. 자, 교재는 그래서 엘더퍼 ERG에서 E는 존재 또는 생존이죠. 관계, 성장이고 비교, 유사점. 그다음 계층적 단계로 파악. 당연히 순차적임을. 그리고 차이란 복퇴니까. 복합, 퇴행. 평가해 보면 뒤에 개인차를 고려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몇 그리고 보자. 자, 몇 그리고는 x, y 이론으로 제시했다. x, y. 자, 책을 봤더니요. 책 봤더니 인간을 좀 이렇게 x로 y로 나눈 이유가 다양스럽게도 여러분 x라는 그 어감과 y라는 어감이 좀 우리의 일반과 비슷해 생각과. 그냥 느낌상 너 x야. 기분 좋을까 나쁠까? 좀 나빠 보여. x? 사람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X이론적 관점이야. 사람은 소극적이며 필용적이며 게으르고 일리 싫어하고 부정적인 인간관이 X이론적 인간. Y는 반대야. 인간은 능동적이며 자발적이며 이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이게 Y이론적 인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다르면 관리하는 전략도 달라야 돼. 뭐 그런 거거든. 이해되죠? 이게 X, Y야. 그러면 자, 어떤 사람한테 고난을 위임할 필요가 느껴지나요? 처음부터 X이론적 인간은 수동적인 사람이야. 일을 시키면 하는 사람이야. 자발로 안 하고. X가 성악설 입장이라면 Y가 성선설 입장인 거예요. X, Y. 이렇게. 자, 박스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죠. 중요하다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 시험에 사례형 문제가 나올 때 거의 다 몇 그리고 거예요. 몇 그리고. X, Y. X 인간관 게으르고 나태하며 지지받는 걸 좋아하며 변화는 싫어하고 자기중심이며 수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의 관리는 당근 채찍.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신상, 필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통 X는 그러면 가장 하위 욕구인 돈을 좋아해. 즉 합리적 경제인이야. 따라서 보상도 경제적 보상을 중시해. 참여는 돼. 통제하면 되고. Y는 반대야. 이를 즐기고 그다음에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할 필요도 느껴. 이렇게. 자, 경제적 보상 플러스 인간적 보상 그리고 분권, 위임도 필요한 관리 방식. 이게 Y론적 인간. 어려운 거 없죠? 어차피 인간은 X에서 Y로 간다고 보고 사람은 미성숙에서 올라갈 거니까 성숙으로. 여기 보시면 아제리스의 미성숙 있잖아요. 똑같다 보시면 돼. 어차피 아까 봤죠? X, Y, 미성숙인, 성숙인. 처음 분류할 때 나온 것처럼 인간의 욕구는 성장할 거라는 거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하위에서 상위로. 내용은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미성숙이는 지시가 필요한 필요해요. 성숙이는 필요가 없어요. 위임을 하면 되거든. 이런 입장이야. 똑같다 보시면 되고 목차만 확인하자. 목차만. 자, X, Y라는 의미 잘 활용하자. X, Y. X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는 인간관. 가장 하위 욕구인 경제적 보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X론적 인간. Y는 반대. 좀 상위 차원의 욕구를 지지하는 사람. 능동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됐죠? X, Y. X, Y. 그 다음에 허즈버그. 자, 허즈버그는 말했지만 단독으로 제일 단골 문제예요. 자, 용어 잡았더니 욕구 충족 요인 2개래. 이원론. 욕구 충족 요인은 2개다. 벌써 욕구 이론이야. 욕구. 기대 말고 욕구. 과정 말고 욕구. 근데 2개래. 그게 뭐냐면 위생, 동기. 자, 위생 요인, 동기 요인. 이렇게. 다른 말로 불만 요인이고 만족 요인이고. 자, 위생 요인은
불만을 발생시키는 요인인데 특징은 이거는 제거된다 하면 불만 요인이 제거되면 불만이 없어지는 것이지 동기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만을 예방할 뿐이야. 이게 위생 요인이요, 불만이 의미돼. 주로 근무 환경이에요. 기억하세요? 근무 환경은 동기를 주는 요인이 아니고 불만을 만드는 요인이야. 자, 근무 환경 뭐가 떠올라? 가장 대표. 보수 같은 거. 보수. 뭐 상관과의 관계. 내가 저 월급이 너무 작아. 그럼 불만인 거지. 불만. 불만 요인. 그 다음에 갔는데 뭐 조직의 방침. 근무 환경이야. 갔더니 동료, 상관, 부하 이것도 다 근무 환경이야. 내가 업무하는 환경이야. 상관고 부하도. 이건 다 위생 불만 요인. 자, 동기는 뭐냐면 직무 자체나 주로 심리 요인인데 이거는 만족을 주는 요인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직무 자체. 내가 업무 자체가 중요한 업무 자체. 업무 자체. 옆에는 동료는 근무 환경이고 직무 자체. 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업무야. 내 전공이고 내가 원했던 업무야. 이게 동기 요인. 둘은 뭐냐? 관계는 별개다. 중요한 요인이다. 별개 차원임을 꼭 기억하세요. 별개 차원. 가장 기본 문제는 요 사례 내는 거야. 사례. 두 번째는 관계 문제. 관계. 자, 봐요. 요 말 꼭 잘 활용해 보셔야 돼. 둘은 별개다. 즉 불만의 반대가 만족이 아니고 불만이 없을 뿐이에요. 만족의 반대가 불만이 아니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별개거든. 자, 내가 첫 이제 발령이 났어. 갔어. 내가 합격을 해서 시청에 출근했어. 갔더니 이제 내가 원했던 일을 받은 거야. 이거 무슨 요인인가요? 동기 요인이야. 또는 만족 요인이야. 근데 월급이 작아. 이거는 불만 요인이야. 분명히 만약 이게 별개가 아니라면 반대라면 만약에 하나가 있으면 하나 없어야 되잖아 지금. 반대라면. 근데 일은 재밌어. 만족. 월급은 작아. 불만. 같이 있는 거지. 왜?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니까. 이게 되지. 자, 내가 갔어요. 갔는데 일이 재미가 없네. 내가 원하는 직무가 아니야. 만족이 없어요. 불만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옆에는 동료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불만 요인이야. 만족 없는 상태에서 불만만 있는 거야. 근데 이 동료가 전보를 갔네? 그러면 뭐가 사라진 거야? 불만이. 만족이 있나요? 만족이 아니고 불만은 만족 없는 상태인데 불만이 있다가 없어진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불만도 만족도. 별개니까. 이런 논리인 거지. 이거 잘 활용하셔야 되고. 요즘 시험이 이걸 내. 별개임을 알고 시험 내는 거예요. 응용할 때. 요거 보시면 되겠다. 허즈버그. 자, 책을 보시면 그래서 433페이지에 자, 위생요인의 뒤에 사례 되게 많죠. 정책과 권리, 보수, 감독, 조직의 방침,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같은 게 다 근무 환경들이에요. 위생요인이고 동기는 만족이죠. 그래서 직무 자체라든지 그 직무에서 느끼는 거야. 여러분 봐요. 직무가 재밌네? 무슨 요인? 만족 또는 동기. 직무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니? 만족, 동기. 내가 직무로 인해서 인정을 받네? 동기, 만족인 거지. 자체니까요. 환경이 아니고 직무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가 다 풀리게 돼. 밑에 요인간 관계 보세요. 만족의 반대는 불만이 없는 것. 자, 불만 중에 만족이 없는 것 참. 그리고 불만의 반대는 불만이 없는 것. 만족이 아니고 별개라는 사실을 보시면 돼. 됐죠? 질문. 일단 허즈버그는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해 보여 안 해 보여? 개인적인 차이. 보수는 무슨 요인으로 봤지? 허즈버그는 보수를 위생, 불만 요인. 근데 어떤 사람은 보수가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차를 못 봤다. 한계가 나올 거야. 개인차. 자, 일단 한계 봤더니 한계. 그 개인차는 3에 나와요. 개인차를 고려 못했다는 말. 그리고 1, 2번 체크. 허즈버그가 했던 연구 대상이 전문직 대상이었다. 전문직 대상.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계는 일반화가 안 된다는 거야. 전문직만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하고 또 그 연구할 당시에 연구 자료가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사건 있을 때만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동기 쪽만 과대 포장됐다는 거야. 주로 중요한 사건은 동기랑 되게 관계가 많거든. 직무 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동기 요인이 과대평가지 과소도 아니고 또 위생 요인이 과대평가도 아니고 동기 요인이 과대평가되더라 그 말이지. 전문직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건들은 다 직무랑 관계된 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동기가 너무 과대 포장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의사. 의사가 전문직이야. 의사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수술을 집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잘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본 거야, 의사한테. 자, 박사님 언제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나요? 하게 되면 사실 의사들은 제일 큰 동기가 뭐야?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 근데 돈을 번다라면 좀 쉽게 말하면 뻗하고 안 나. 그래서 이제 동기 쪽을 과대평가. 수술을 했을 때 성취감 느끼고 환자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이럴 때 보람 느낀다라고 동기 쪽을 과대 포장하는 중이에요. 과대평가. 요것만 좀 주의하자. 세 가지. 전문직 대상이었다. 그래서 다른 직에는 일반화가 쉽지 않다. 또 한 가지는 동기 요인이 과대평가되거나 또는 개인차를 인정 안 하고 있다. 한계점 잡으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도 많고 알아야 되고 한계도 알아야 되고 10개 되게 많은 게 허접버거. 자, 그 다음에 7번부터 우측에 리커트는 그냥 1, 2, 3, 3 하시면 돼요. 맥클랜드는 자 개념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개념. 의 볼게요. 1번 밑줄. 맥클랜드는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그 욕구는 학습되는 것으로 밑줄. 욕구는 학습되는 거래. 중요한 힌트. 사람의 욕구는 배워지는 거래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욕구에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야. 그게 힌트야.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라면서 환경이 다르면 보고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욕구는 다를 거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매슬로우나 앞에 엘더퍼나 허즈버그는 개인 차이를 인정 안 했잖아. 하지만 인정을 한다는 거지. 큰 차이점이다. 그러면서 사람 욕구를 셋으로 나눴다. 이렇게. 소송 욕구, 권력, 성취로 나눴다. 제목이 뭐냐면 성취 동기 이론. 자, 성취 동기 이론. 제목은 알아야 돼요. 자,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각각의 욕구가 동기로 가요. 소속에 대한 욕구가 소송 동기가 되고, 자, 권력에 대한 욕구가 권력의 동기가 되고, 성취에 대한 욕구가 성취의 동기로 간다면서 뭘 제일 강조했을까? 맥클랜드는 성취 욕구를. 성취 동기잖아. 이렇게. 이게 포인트야. 자, 내용에 그 2번처럼 동기했고 뒤에 나오죠. 세 가지 욕구가 있고 3회 세 욕구가 각각 소속, 권력, 성취 동기로 발달한다고 보고 그 다음 성취 동기가 동그라미 쳐놓을게. 성취 동기가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봤던 거예요. 이게 맥클랜드의 핵심이다. 개인 차를 인정했다. 하나와 그 다음에 욕구가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성취 욕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하네. 개인 차. 그 다음에 성취 욕구 또는 성취 동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나온 게 복잡인인데 복잡인. 자, 복잡인은 용어만 잘 보시면 돼요. 샤인의 복잡인 모형. 한마디로 인간의 욕구는 그때그때 다르다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복잡인. 다르다.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뭘 바래? 돈을 바라거든. 돈이 욕구야. 돈이 동기고. 그치? 없으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욕구가 아니야. 돈 많으면 자아실현. 그치? 근데 돈이 또 없으면 또 돈, 관계, 그때그때 변한다. 이게 복잡이니. 자, 교재 보시면 사인의 복잡인 모형은 일단 인간을 네 가지로 나눴죠. 합리적 경제인, 사회적 인간, 자아실현인, 복잡인 해놓고 현대에는 어떤 인간? 복잡인. 그거 끝. 자, 참고로 앞에 제가 조직이론 때 고전적 조직이론, 그 다음에 신고전적, 그 다음에 현대하면서 인간관을 봤죠. 합리적 경제인, 사회적 인간, 그리고 자아실현인, 복잡인. 현대 조직에서 나온 게 복잡인이야. 그게 끝이야. 자, Z이론 계열도 그냥 복잡인 계열이에요. 잘은 안 나와요. 참고로 공부하면 오우치가 좀 의미 있어요. 오우치만 좀 읽어보시면 돼요. 오우치. 오우치는 우측에 참고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참고에 넣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 오우치, Z이론. 시험은 밑에 건 나온다. 행만과 올드엠, 직무 특성이론. 자, 직무 특성이론. 말 그대로 여러분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좀 어떤 동기가 좀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책 보실까? 의 보시면 행만과 올드햄은 직무의 특성 밑줄. 이 특성이 그 직무 수행자의 성장 욕구 수준에 부합할 때 동기부여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직무의 특성과 그 사람의 요 성장 욕구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달라져요. 자, 직무의 특성 쉽게 그냥 이렇게 우리 책 봐볼까? 자, 특성이 5개로 나와 있죠. 작은 박스 보시면 뭐 기술의 다양성, 직무의 정체성, 직무의 중요성, 자율성과 활용가 있어요. 이게 직무의 특성이에요, 일단. 자, 특성 5개가 있는데 이걸 그냥 짧게 상, 중, 하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직무도 중요하고 직무 자율성도 높고 뭐 이렇게 5개를 갖다가 이렇게 상중하 해보고 그 사람의 성장의 욕구도 상중하가 있다면 이렇게 해놓고 이 특성과 그 직무 수행자의 성장 욕구가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의 욕구가 높다면 직무도 그게 맞는 직무를 줘야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이면 중을 줘야 동기부여가 된다. 하면 맞게 주어야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성장 욕구가 높아서 그래서 얘가 수학을 잘하는 천재야, 천재.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를 줘야 돼? 거기에 맞는 문제를 줘야지.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지. 풀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아니, 수학 천재인 사람한테 초등학교 수학을 줘보세요. 동기부여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지, 당연히. 반대로 평범한 초등학생은 그냥 거기에 맞는 문제를 줘야만 풀 마음이 생기는 거지. 평범한 초등학생한테 수학 천재가 풀 걸 줘봤자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이야. 제목이 답을 줬잖아. 직무 특성. 직무의 특성에 맞춰서 특성과 성장권을 맞춰서 주자는 거지. 그러면 자, 행만과 올드햄은 개인차를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하고 있잖아. 개인차를 인정했다. 그럼 핵심은 요거 암기하는 거네. 뭐가 있는지. 자, 책 보시면 밑에 특징에 A번에 직무 수행자의 성장, 욕구, 수준이라는 개인차를 고려했다. 그 다음에 특성이 5가지인데 B 보시면 직무의 5가지 특성 중 자율성과 활력가 더 중요하대요. 밑에 작은 박스가 답을 주고 있죠, 여러분. 앞에 기술의 다양성, 직무의 정체성, 직무의 중요성은 3개가 모여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자율성과 활력은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율성과 활력가 더 중요하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야.
넘겨보시면 내 박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자, 시험은 그 특성의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근데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기술이 다양한가. 자, 내용은 제가 부르는 것만 체크할게요. 자, 뒤에 종류 다양. 자, 직무의 정체성은 첫 줄의 끝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 여러분, 정체성의 뜻이 뭐지? 정체성이? 어떤 고유한 특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직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야만 내가 만든 거잖아. 직무의 정체성이지. 내가 직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야 내가 만든 거라고. 내가 디자이너야. 처음부터 내가 디자인을 해서 옷 만들고 재단했을 때 나만의 고유한 작품이 되는 거지. 정체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엔 누가 도와주고 누가 개입했다. 나만의 작업이 아닌 거지. 작품이. 이런 뜻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 직무의 중요성은 뒤쪽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직무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그만큼 중요한 직무다. 그런 뜻이고. 자율성은 뒤에 책임감의 정도고 활력과 성과, 정보, 유무고 이렇게. 성과, 정보, 유무. 됐죠? 자, 그렇게 받으면 되겠다. 자, 오늘 지금 본 것은 동기이론 중에서 내용까지 본 거예요. 내용까지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자가 많아서 그렇지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다음 시간에 과정과 나머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